손에 케이스케, 코. 중앙공원은 소란스러웠다. 장갑차 주위를 검정일색의 복장을 한 대원들이 뛰어다녔다. 공원 안에서는 불길이 솟아올랐고 비명과 욕설도 들려왔다. 주변에서 바라보던 구경꾼들이 눈을 가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루가스다. 갑자기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더러운 옷을 입은 남자가 나무 사이에서 뛰쳐나왔다. 남자는 기묘한 소리를 지르며 쇠파이프를 특무대원들에게 휘둘렀다. 외치는 소리, 휘슬. 몇 명의 특무대원들이 달려와 그 남자를 붙잡더니 경찰봉으로 마구 때렸다. 구경꾼들이 환성을 질렀다. 대원 중 한 명이 남자의 얼굴에 둘러진 수건을 벗겼다. 훤히 드러난 얼굴에 경찰봉이 떨어져 내렸다. 둔탁한 소리가 내게까지 들려왔다. 코를 감싸며 몸을 웅크린 남자의 손가락 사이에서 핏방울이 떨어졌다. 무저항 상태인 남자를 둘러싼 대원들은 이번에는 그를 전투하러 걷어차기 시작했다. 구경꾼들 중에는 눈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과잉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 폭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남자가 축 늘어지자 특무대원이 양쪽에서 남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끼고 호송차로 끌고 갔다. 경관에 접근하지 마십시오라는 방송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구경꾼 수는 늘어나기만 했다. 그런 군중 사이를 헤치며 창문에 철망을 친 버스 몇 대가 공원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잠시 후 공원 안에서 행렬이 나타났다. 모두 한결같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개 중에는 신발조차 신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각자 짐을 껴안고 무거운 걸음걸이로 버스를 향해 나아갔다. 행렬 속에는 어린아이도 있었다. 최루가스의 자극적인 냄새에 섞여 사람들에게서 나는 시큼한 냄새가 풍겨왔다. 냄새! 가까이에 있던 젊은 남자가 손으로 코를 막았다. 특무대원들이 행렬의 좌우에 늘어섰다. 열을 지어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하얀 두건이 씌어져 있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배려일 것이다. 아이고, 저런 두건이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모두 코가 큰 것이 특징인 탱구일 게 뻔한데.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내뱉듯이 말했다. 어머, 여보! 남자의 아내일까? 곁에 있던 여자가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며 팔꿈치로 찔렀다. 왜 그래? 맞잖아. 이 공원은 이 탱구의 소굴이었으니까. 또 탱구. 소리가 커요. 뭔 소리야. 탱구는 탱구지. 어이! 특무대 양반들 힘내시오. 탱구 청소는 맡겨놓을 테니까 힘내! 탱구는 차별 용어이므로 당국은 사용을 자제하기를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키는 사람은 적었다. 길 건너편에서 차별 철폐, 특무대, 경찰은 인권을 수호하라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든 단체가 탱구는 꺼져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스킨헤드 집단과 충돌을 일으켰다. 뭐가 인권이냐? 세금도 안 내면서 제멋대로 이런 곳에 눌러앉은 주제에. 탱구!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특무대! 저런 놈들은 봐줄 거 없어! 죽여버려! 때려 죽여라! 죽여버려! 군중 속에서 야유가 날아왔다. 저 꼬맹이 엄청 깨끗한 옷을 입고 있잖아. 분명 어딘가에서 훔쳤을 거야.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남자의 시선이 머문 곳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아이와 그 아이의 손을 잡은 엄마 같은 여자가 행렬 안에 서 있었다. 둘 다 머리에 두건이 쓰여져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가 입고 있는 분홍색 체육복이 눈에 익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구경꾼 사이를 뚫고 멀찌감치 둘러서 바라보고 있는 군중의 제일 앞으로 나와 있었다. 특무대에게 제지당해 그 이상은 행렬에 접근할 수 없었다. 여기!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소리를 내며 모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주위가 소란스러워 내 목소리는 지워지고 말았다. 다시 한번 크게 불러보았지만 역시 목소리가 닿지 않았는지 모녀는 내 쪽을 보지 않았다. 그러나 버스에 타기 직전 아이가 나를 알아차렸다. 소녀가 내게 조그마한 손을 흔들었다. 여자도 이쪽을 봤다. 틀림없이 그 모녀다. 나도 온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지만 두 사람은 곧 특무대원의 재촉을 받고 버스 안으로 사라졌다.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속에서 소녀가 입은 체육복의 선명한 분홍색은 질퍽한 진흙 위에 떨어진 벚꽃잎 같았다. 나는 움직이기 시작한 버스가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눈으로 쫓았다. 그 모녀를 처음 만난 것은 보름 정도 전이었다. 두 사람은 식량 배급소 앞에 긴 행렬 속에 서 있었다. 우연히 눈이 간 여자의 얼굴에 나는 시선을 빼앗겨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며칠이나 감지 않은 듯 여자의 머리카락은 잔뜩 뭉쳐 있었고 옷은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져 이상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러나 여자는 나를 보려고도 하지 않으며 경계하듯 소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앞으로 돌아가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닮았다. 죽은 아내 토모미와. 물론 토모미는 이렇게 더럽지는 않다. 그러나 얼굴 생김새는 그녀와 판박이었다. 여자는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 부끄러운 듯 얼굴을 돌렸다. 옆에 선 소녀가 신기하듯 내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소녀도 꾀재재한 복장에다 발에는 신발 대신 천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소녀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뭔가 달라는 것처럼 손을 내밀었다. 나는 주머니를 뒤져 잔돈 몇 개를 그 작은 손에 쥐어주었다. 소녀는 빙긋 웃더니 소중한 듯이 내가 건넨 동전을 바라보았다. 지갑을 꺼내 여자의 손에도 지폐를 쥐어주었다. 뒤에 서 있던 남자가 탐욕스런 눈으로 여자의 손을 보았다. 명함도 건네려고 했으나 내 의도를 의심했는지 받으려 하지 않았다. 반은 억지로 여자의 입고 있던 코트 주머니에 명함을 찔러 넣었다. 곤란한 일이 있거든 연락하세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녀는 토모미가 아니다. 토모미는 죽었다. 하지만 이성을 초월한 무언가가 나를 움직이고 있었다. 잠시 걷다가 뒤를 돌아보자 여자도 나를 보고 있었다. 그 후로
4, 5일은 지났을까. 비바람이 새찬 밤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 듯한 느낌에 잠이 깼다. 바람이 정원의 나무들을 흔들고 비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잘못 들었나 싶은 생각에 침대 속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역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급한 환자인가? 나는 침대에서 나와 뒷문 앞에 섰다. 누구십니까? 대답은 없었다. 용무가 있으시면 정문 쪽으로 오십시오. 문 밖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기척이 나더니 발소리가 뒷문에서 멀어져 갔다. 나는 클리닉 입구로 돌아와 유리문 안에서 밖을 살펴보았다. 어둠 속에 거무스름한 형체 둘이 서 있었다. 간판에 불을 켰다. 빛 속에 떠오른 것은 토모미를 닮은 그 여자와 소녀였다. 바로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둘 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옷소매에서 물을 떨어뜨리며 떨고 있었다. 가까이에 있던 수건을 건네고는 난방장치를 켰다. 바로 따뜻해질 겁니다. 부엌에서 우유를 데워 비스킷을 얹은 접시와 함께 둘 앞에 놓았다. 소녀는 컵을 들여다보고는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번에는 허락을 구하듯 엄마의 얼굴로 눈길을 옮겼다. 여자는 힘없는 미소로 대답했다. 소녀는 작은 손으로 머그컵을 들고 짭짭거리는 소리를 내며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다. 마시면서 나를 보는 눈이 웃고 있었다. 여자는 손을 대려 하지도 않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목욕 수건을 건네려고 해도 자신들의 더러운 모습에 신경이 쓰이는지 받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수건 한 장을 여자 앞에 놓고 다른 한 장을 소녀의 어깨에 걸쳤다. 당신 아이?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깥은 추웠죠? 몸을 닦는 게 좋겠습니다. 여자는 아직도 떨고 있었지만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소녀는 우유를 다 마시자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더니 감사의 뜻인지 한 잔 더 마시고 싶다는 뜻인지 텅 빈 머그컵 바닥을 내게 보여주었다. 더 마실래? 내가 묻자 여자는 자신의 우유를 소녀에게 주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뭔가 곤란한 일이라도? 여자는 얼굴을 들고 처음으로 나의 눈을 쳐다보았다. 보면 볼수록 토모미와 닮았다. 손에는 내가 준 명함을 꼭 쥐고 있었다. 이걸 보고 의사 선생님이시란 걸 알았어요. 쓰러질 듯 가느다란 목소리였다. 그렇습니까? 여자는 다시 아래를 보더니 잠시 동안 입을 다물어버렸다. 소녀는 몹시 배가 고팠던지 비스킷을 입안 가득 밀어넣고 나와 엄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어디 안 좋은 데라도? 수술을 받고 싶어요. 수술이라니 무슨... 선생님들처럼. 여자는
내 표정에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하지만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매달리듯이 그녀는 말을 이었다. 돈은 나중에 반드시. 한숨이 나왔다. 그런 수술은 이 아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수술은 금지되어 있어요. 불법으로 하는 곳도 있는 모양이지만 저는 못합니다. 나는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여자의 눈에서 커다란 눈물방울이 흘러 떨어졌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죽었어요. 집은 있습니까?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어디에? 역 북쪽에. 역 북쪽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무허가로 거주하는 슬럼가가 있다. 특별구에 가는 게 어떻습니까? 아이를 위해서도 그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만.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럴 리가요. 당신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퍼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헛소문입니다. 특별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집과 직장이 보장되고 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인간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웅크리고 앉더니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수그렸다. 부탁입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여자는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다. 아이가 이상하다는 듯한 눈으로 엄마를 보았다. 자, 얼굴을 들어요. 다른 좋은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여자는 양손으로 얼굴을 덮고 오열했다. 지금 목욕 준비를 하겠습니다. 흠뻑 젖었지 않습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목욕탕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에 섞여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부엌 의자에 앉아있던 나는 어느새 울고 있었다. 소녀의 천진난만한 목소리는 내게 가장 행복했던 때를 일깨워 주었다. 이 집이 아직 미소와 이야기와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던 그때를.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집도, 세상도, 그리고 나도. 지금으로서는 그 옛날이 실제로 존재했던 현실이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어졌다. 나는 모녀를 위해 토모미와 리카의 옷을 꺼냈다. 7년 동안 나는 두 사람이 계속 이 집에 살고 있는 양 계절이 바뀌어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가 되면 의류 케이스를 꺼내서는 옷장 속의 옷과 교체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여성용 코트를 세탁소에 맡기기도 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바보 같다고 하겠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다. 둘을 잃었을 때 나는 미래를 버렸다. 토모미와 리카 그리고 나, 세 명이 만든 추억 위에 더 이상 무언가를 쌓아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되도록 따뜻해 보이는 옷을 골라 탈의실에 놓고 여행용 가방에는 갈아입을 옷가지를
채워 넣었다. 목욕탕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거기 있는 걸 입으세요. 목욕탕을 향해 말했다. 감사합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이미 비는 그쳤지만 날이 셀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다. 느긋하게 계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토모미가 서 있었다. 리카와 함께. 토모미는 부끄러운 듯 꼼짝 않고 쳐다보는 내게 머리를 숙였다. 유행이 지나서 미안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창문에 내 모습이 비쳤다.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마치 내 시간만 흐르고 주위의 시간은 멈춰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슴이 답답해졌다. 캐릭터가 그려진 분홍색 체육복이 마음에 들었는지 소녀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갈아입을 옷을 가방에 적당히 넣어두었으니 가지고 가십시오. 여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다시 눈물을 닦았다. 소중히 간직해온 토모미와 리카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이 모녀에게 주는 것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어쩐지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거. 현금이 든 봉투를 여자 앞에 꺼냈다. 요즘은 어려워진 모양이지만 당신들이 빌릴 수 있는 아파트가 아직 있을 겁니다. 그 슬럼가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니 바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단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이 돈으로 수술을 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불법 성형외과의가 사기를 쳐서 돈을 빼앗거나 변변한 기술도 없는 사람이 수술을 맡아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을 구하면 일을 찾으십시오. 도저히 구할 수 없다면 다시 여기로 오십시오. 무언가 힘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자가 아니라 토모미에게 말했는지도 모르겠다. 소녀는 카펫 위에 동그랗게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시끄럽게 창문을 두드리던 바람도 어느 틈엔가 조용해졌다. 나도 모르게 여자를 끌어당겼다. 여자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 여자의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났다. 양팔에 힘을 주어 여자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다. 토모미. 토모미도 가녀린 몸을 하고 있었지만 여자는 토모미보다 더 야유어 있었다. 이런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소녀를 키워왔는지 그녀의 몸이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여자를 끌어안았다. 도망치려는 기억을 붙잡아 두려는 듯이. 그 입술도 가슴도 내게는 토모미였다. 창문으로 비춰드는 햇살이 내 얼굴을 어루만졌다. 눈을 떴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없었다. 테이블에 놓인 머그컵 2개가
어젯밤 일은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편의점 잡지 판매대에 내 옆에 선 셀러리맨. 계속해서 킁킁 코를 울리며 주인 냄새를 맡는다. 개남자다. 30대, 양복, 넥타이, 안경, 구두, 서류 가방, 세심하게 신경 쓴 물건들, 일급품. 개남자가 편의점에 나선다. 나는 개남자를 뒤쫓는다. 개남자는 상점가를 빠져나가 주택가로 들어선다. 휴대전화를 꺼내 걸으면서 만지작거린다. 빛이라고는 오개등뿐. 모두 잠들었다. 전방 오케이, 후방 오케이, 좌우 오케이. 위에서는 달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 천천히 개남자에게 접근한다. 휴대전화에 몰두하는 개남자. 뒤에서 어깨를 두드린다. 개남자가 돌아본다. 코를 향해 펀치. 목소리도 내지 못한다. 무릎이 꺾이는 개남자. 왼쪽 옆구리에 내 오른발로 한 방. 작은 소리를 내며 개남자가 아스팔트 위를 뒹군다. 코에서 피가 난다. 안경은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다. 다음 순간 명치에 내 왼발을 꽂는다. 개남자는 복부를 감싸며 웅크린다. 잠깐 휴식. 개남자가 입에서 뭔가를 뱉어낸다. 들어오라. 주위를 둘러본다. 아무도 없다. 나는 개남자를 일으켜 세운다. 벌써 비틀비틀거린다. 이번에는 뺨의 펀치. 개남자가 날아간다. 자, 마지막이다. 다시 한번 일으킨다. 휘청휘청한다. 정신 차려, 개남자. 아, 개는 두 발로 못 선다. 멍청한다. 코에 펀치. 개남자가 다시 쓰러진다. 주위를 살핀다. 아무도 없다. 개남자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이 삐져나와 있다. 내 손에 뻗는다. 왜? 뭐 하는 거야? 나는 속을 들여다본다. 만행권의 모델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4명. 어이, 그만둬. 후쿠자와 유키치가 내 주머니로 이동한다. 넌 뭐 하는 거야? 나는 지갑을 개남자에게 내던진다. 개남자는 끙끙대고 있다. 돌려줬는데도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다. 잘 있어. 다음날 아침 회의. 내가 가장 싫어하는 시간. 파트너는 몹시 거슬리는 녀석. 나를 싫어한다. 나는 열심히 메모하는 척한다. 회의 후에 파트너는 내 앞에 지도를 꺼낸다. 분담합시다. 오늘 나는 이쪽을 맡을 테니 당신은 저쪽 구역을 맡아요. 파트너가 지도에 선을 긋는다. 나는 빙긋 웃으며 동의한다. 파트너가 어딘가로 사라진다. 빌어먹을 놈. 파트너는 나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 내게서 냄새가 나기 때문일까? 내 냄새를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한 집 한 집 착실하게 돌아다닌다. 오늘도 신발 밑창이 닳는다. 띵동. 할망구가 짓거린다. 내 앞에서 기관총처럼 짓거린다. 평일 낮 집에 있는 사람이라곤 할 일 없는 노인네들 뿐. 할망구는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짓거린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한다. 옆에 네들이 모여있다. 애새끼들이 주변에서 떠든다. 수첩을 꺼내 보인다. 옆에 네들이 얼굴을 마주본다. 처음으로 본 형사. 드라마 배우와 비교한다. 젊은 여편네가 이것저것 짓거린다. 애새끼가 다리에 들러붙는다. 시끄러. 거추장스럽단 말이다. 하지만 나는 미소를 짓는다. 몇 짜리야? 어린애들 말로 묻는 나. 무섭네요. 애들을 밖에 못 내놓겠어요. 옆엔 내가 말한다. 네 얼굴이 훨씬 무서워. 에이, 꺼져 꼬맹이. 영감탱이가 짓거린다. 나는 귀를 기울인다. 빙글빙글 웃으며 메모를 한다. 또 이야기가 빗나가기 시작한다. 영감탱이는 정치가가 잘못되었단다. 관료가 잘못이란다. 젊은이가 나쁘단다. 영감탱이가 화를 낸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다며 한탄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너 뭘 동의하는 거냐? 뚱보 아줌마가 짓거린다. 뭐 아는 거 없냐고요? 수상한 사람? 아줌마가 희죽댄다. 아줌마는 이런저런 일을 알고 있다. 아줌마가 목소리를 낮춘다. 형사님, 그 사건이죠? 여자아이 둘이 행방불명된. 그래, 그 사건. 역시 로리컴이라고 하던가? 분명 그런 변태일 거예요. 네 추리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여기서만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줌마는 유력 정보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귀를 기울인다. 옆집 새댁이 바람을 피워요. 타는 쓰레기에 빈캔을 넣는 건 저기 모퉁이 집. 저쪽 집주인 양반은 암인 것 같아요. 저 집 딸내미는 항상 늦게 들어와요. 분명 유흥업소에서 일할걸요? 나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되돌린다. 아줌마는 싫어하는 집의 가족은 모두 의심한다. 모두 수상한 사람으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협조적인 시민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제멋대로 말하지 마. 내 입. 애송이가 내 앞에서 기죽어 있다. 어디 있었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도. 애송이가 생각하는 척한다. 흘금흘금 내 얼굴을 본다. 이 녀석에게는 전과가 있다. 전문대학교 학생, 22살. 미성년자 때 카메라를 들고 주택단지에 침입. 썩어 빠진 로리콤 새끼. 로리콤은 죽어야 낫는다. 학교에 갔던 것 같은데요. 사건이 있던 날은 일요일이야. 로리콤 새끼. 친구랑. 친구 이름은 본인에게 확인할 거야. 로리콤 새끼. 형사님, 친구에게
이야기 하실 겁니까? 제 옛날 일.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옛날이 아니지. 겨우 3년 전이다, 로리콤 새끼. 로리콤 새끼가 불안한 눈으로 나를 본다. 나는 씩 웃는다. 로리콤 새끼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고개를 옆으로 흔든다. 안심해. 인터넷 게시판에는 현재 주소랑 실명만 써둘 거니까. 형사님, 그 사건 조사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어차피 범인은 너처럼 썩어 빠진 로리콤 새끼. 하루의 탐문이 겨우 끝났다. 수사회의 전에 파트너를 만난다. 뭐 좀 건졌습니까?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젓는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너는 본청의 수사일과 나는 관할서. 파트너는 30대, 나는 42, 앵년. 파트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수사본부, 오후 9시. 서장, 과장, 관리관 모두 사이좋게 나란히 앉아있다. 희나 인형들처럼 나란히 앉아있다. 모두 답답하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다. 모두가 즐겁지 않을 때 나는 즐겁다. 매스컴이 떠들어댄다. 여론이 들끓는다. 그러므로 본청도 초조해야 한다. 경찰청도 초조해야 한다. 수사원은 늘린다. 우리는 욕을 먹는다. 하지만 잡히지 않는다. 단서도 찾을 수 없다. 구석 쪽에서 본청 일과가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 내 시선을 알아차리고 이야기를 멈춘다. 재미없는 수사회의가 겨우 끝난다. 새벽 1시가 지났다. 나는 서에 묵지 않는다. 그런 냄새나는 무도장에는 묵지 않는다. 그런 냄새나는 이불을 덮고 잘 수는 없다. 몸에 냄새가 벨 테니까. 도리 없이 택시를 잡는다. 택시에서 내려 걷기 시작한다.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려입은 멍청이가 앞쪽에서 다가온다. 멍청이는 개를 데리고 있다. 스쳐 지나갈 때 개가 킁킁 내 엉덩이 냄새를 맡는다. 내 엉덩이에서 냄새가 나나?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 바보개를 관찰한다. 그 바보개는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의 엉덩이 냄새는 맡지 않는다. 왜 내 엉덩이만? 나는 볼일을 볼 때 비데를 사용한다. 팬티를 입은 채 방귀도 끼지 않는다. 혹시 끼면 다른 팬티로 갈아입는다. 그런데도 내 엉덩이에서 냄새가 나는 걸까? 바보개를 데려가는 애송이를 추적. 다음 순간 애송이는 이미 땅 위를 뒹굴고 있다. 배를 움켜쥐고 낑낑댄다. 나는 머리칼을 잡고 아스팔트와 코뼈 둘의 자웅을 겨루어 본다. 과직. 아스팔트의 승리. 애송이, 바보개를 단단히 교육시켜둬. 바보개는 애송이가 당하는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고만 있다. 역시 바보개. 체인이 달린 지갑을 바지에서 끄집어낸다. 안에는 노구치 히데요가 둘뿐.
택시비도 안 된다. 하지만 별 수 없다. 난 노구치 히데오를 존경한다. 세탁비로는 충분하다. 나는 매일 양복을 세탁소에 맡겨야 한다. 한 번 입으면 세탁, 와이셔츠도 세탁. 돈이 필요하다. 양말은 하루에 2번 갈아 신는다. 예비용도 가방에 들어있다. 냄새가 난리 없다. 늦은 밤의 갑작스런 방문 뒤로 나는 줄곧 그 모녀가 걱정됐다. 외출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역 북쪽의 10블록에 걸쳐 펼쳐진 슬럼가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 중 대다수는 슬럼가에 살고 있다. 불안한 치안과 열악한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부 자원봉사자를 제외하고 우리가 발을 들이는 일은 거의 없다. 나도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없기에 항상 입구에 설치된 문 앞의 게이트 앞 광장을 어슬렁거리든지 놓여있는 벤치에 맥없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광장에서 노는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가 눈에 들어오면 그 소녀가 아닐까 하고 얼굴을 살펴보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는 안도감과 가벼운 실망감을 맛보기도 했다. 이제 이 슬럼가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무심코 역 북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날도 광장에 놓인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덩치가 큰 남자가 어느 틈엔가 옆에 서 있었다. 예. 양복을 입고 왼손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는 옷차림이 말끔했다. 분명 이 슬럼가에 사는 사람은 아니다. 여기 자주 오시더군요. 나도 모르게 남자를 쳐다보았다. 남자도 가만히 이쪽을 보고 있었다. 눈빛이 날카롭고 국 담은 입 아래에는 커다란 흉터가 있었다. 군인인가? 특별히 감시하던 건 아닙니다. 남자는 체격에 걸맞은 굵직한 목소리로 웃었다. 저는 매일같이 여기를 지나다닙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당신을 봤죠. 그러고 나서 자주 눈에 띄기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우리는 드무니까요. 확실히 이 부근을 어슬렁거리는 건 우리처럼 가난한 텐구들 뿐이죠. 그런 의미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당신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런 종류의 문제에 민감한 사람인 듯하다. 군인이 아니라 인권운동가 아니면 종교인일까? 어느 쪽이든 간에 보통 회사원은 아닌 것 같았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남자는 내 마음을 읽은 듯 명함을 내밀었다. NPO 법인 프로그레스 오브 휴먼 소사이어티 대표 히비노. 슬럼가에서 주로 빈민구제 활동이나 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은 우리냐 당신들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남자는 힘을 주어 말했다. 역시 나를 차별주의자라고 생각했나 보다. 저는 의사입니다. 그러십니까? 조그마한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에는 얼마 안 되는 돈에 장기를 파는 텐구도 있으니까요. 나는 히비노를 노려보았다. 저는 그럴 생각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히비노는 내 기분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신경 쓰는 기색도 없었다. 이유도 없이 이런 곳에 앉아있는 나 같은 사람을 수상하게 여기는 건 이해합니다만 수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걱정되는 모녀가 있습니다. 이 슬럼가에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면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이곳 사정을 잘 아십니까? 일단은 매일 드나들고 있습니다. 조금 망설였지만 히비노에게 그 모녀의 이야기를 했다.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걱정이 됐어요. 슬럼가에서 나갔다면 좋을 텐데. 그래서 매일 여기에. 예. 현재 우리가 변변찮은 방 하나도 좀처럼 빌릴 수 없는 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광고에 기재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부동산에는 사실상 텐구를 사절하는 물건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건넨 돈을 지녔다고 해도 그 모녀가 슬럼가를 빠져나갈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 여기 있다면 어떻게든 해주실 수 없을까요? 슬럼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약속은 못 드립니다만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첫 대면이었지만 히비노의 차분한 태도에서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 후 히비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환자 이외의 사람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건 오랜만이었다. 헤어질 때 명함을 건넸다. 무슨 일이든 괜찮습니다. 소식을 알게 되면 연락 주십시오. 히비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줌마로부터의 정보. 수상한 남자가 있어요. 나는 흥미를 나타내는 척한다. 하지만 아줌마들의 엉터리 정보에는 진절머리가 난 상태다. 몇 년인가 전에 사건을 일으킨 남자인데 쭉 보이지 않다가 일전에 딱 마주쳤다니까요. 밤중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커다란 마스크를 하고요. 바로 저쪽 길이에요. 살이 엄청 쪘지만 틀림없어요. 잘했어, 아줌마. 그런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마스크를 쓴 변태가 심야의 배회. 자, 자세히 얘기해봐. 그 남자가 상해 사건을 일으켰었는데요. 그것도 상대가 자기 딸이었대요. 웃기지 마, 할망구. 아이를 학대. 자주 있는 이야기. 아동 상담소에나 말해. 내가 찾는 놈은 로리콤 새끼에 구역질 나는 변태 유아 성욕자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매물을 한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자 아줌마가 점점 우쭐해한다. 사는 곳은 말이죠. 요 앞에 있는 커다란 집이에요. 임대주택도 2채나 가지고 있으니 돈도 제법 모았을걸요. 옳거니. 근처에 C-A. 하지만 이제 됐어. 그 사건 때문에 마누라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죠 뭐. 그 집 할머니가 워낙 기가 센 사람이라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지만요. 이제 됐다고. 할머니는 말이죠. 그 남자의 엄마 말이에요. 이 부근에서 욕심쟁이 할멈하면 그 사람이란 거 다 알아요. 너도 비슷한 부르겠지. 그 남자도 어릴 적에 묻지마 범죄라고 하든가 그런 걸 당했대요. 몇 년 전 이야기야. 아줌마, 적당히 해둬. 내가 알고 싶은 건 로리콤 새끼에 어린아이를 데려가는 변태에 관한 정보야. 하지만 아줌마는 득이양양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 묻지마 범죄라는 거를 엄청 심하게 당했다더라고요. 그 남자가 어릴 적에 말이죠. 아줌마가 말하는 묻지마 범죄. 내 머릿속에 적색등이 켜진다. 사이렌이 울린다. 삐뽀, 삐뽀. 나는 아줌마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저기 그 집에 가실 거죠? 뭔가 있으면 알려줘요. 나는 웃으며 얼버무린다. 이제 너에게 용건은 없어. 나는 마스크 남자의 집으로 간다. 할망구가 나온다. 이 노인네가 소문의 욕심쟁이 할멈. 그 사건? 여자아이가 둘 없어진 거 말이지? 뉴스에서 봤어. 수상한 사람 못 받느냐고 물어도 요즘은 수상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잖아. 아들? 지금 없는데. 욕심쟁이 할멈이 경계하는 눈초리로 나를 본다.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 욕심쟁이 할멈은 숨기고 있다. 내 형사로서의 감이 그렇게 말한다. 일? 아들은 임대주택을 운영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야. 묻지마 범죄를 건드려 본다. 아, 그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우리 아들은 초등학생이었단 말이야. 당신들 경찰도 정말 한심해. 결국 범인을 잡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금 도둑이라는 말을 듣는 거야. 더 들려줘. 그 묻지마 범죄 이야기를. 이제 됐잖아. 그런 옛날 이야기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럼 마스크 남자를 만나게 해줘. 없다고 했잖아. 정말이야 할멈? 아픈 곳을 찔러주지. 마스크 남자가 저지른 딸 상해 사건. 뭐야 당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그 사건의 범인이라고 의심하는 거야? 적당히 해도 아들 사건은 벌써 끝난 일이잖아. 근처에 이상한 말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할멈이 질색한다. 그 사건도 말이지. 따지고 보면 며느리가 원인이야. 어디선가 물장사하던 년인데 우리 집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지.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그년이 오고 나서 우리 애가 이상해졌다니까. 마스크 남자를 이상하게 만든 전처. 그 여자도 만나고 싶다. 그년이 나간 게 아니야. 쫓아낸 거지. 아이? 그년이 데리고 갔어. 욕심쟁이 할멈은 내가 성가신 듯 빨리 돌아가라고 눈으로 말한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했잖아. 별채에 따로 산단 말이야. 게다가 아무리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을 거야. 낯을 가리거든. 낯을 가린다. 만나주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들으니 꼭 만나보고 싶다. 댁도 참 끈질기구먼. 적당히 하라니까. 말해두겠는데 우리 애를 의심하는 거라면 잘못 짚었어. 사건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다만 나는 그 마스크 남자를 만나고 싶을 뿐. 욕심쟁이 할멈은 나를 무시하고 문을 닫는다. 기억해둬. 몇 번이라도 다시 올 테니까. 슬럼가에서 만난 히비노가 모녀의 소식을 알려온 것은 사흘 후였다. 그 모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미 슬럼가를 나갔다고 한다. 히비노의 말을 듣고 적어도 지금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 않으리란 생각에 약간이나마 기분이 가벼워졌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대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딱 잘라 거절할 수는 없었다. 솔직히 그런 사회활동에 참가하자니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모녀의 행방을 조사해 준 일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 두 사람의 다음 소식에도 신경이 쓰였다. 세미나 참석 권유를 거절하면 히비노와의 인연이 끊어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히비노와 만난 곳은 슬럼가와는 반대편에 있는 역 남쪽의 버스 터미널이었다. 약속 시간에 낡은 세단이 타이어 소리를 내며 내 앞에 멈췄다. 운전석에 히비노, 뒷좌석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나는 재촉하는 대로 조수석에 앉았다. 바로 근처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거듭 백미러에 신경을 썼다. 히비노의 운전은 거칠었다. 갑자기 차선을 바꾸거나 방향 지지등도 켜지 않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곤 했다. 잠깐만요. 마치 미행을 경계하기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나는 불안해져서 말을 걸었다. 그러자 뒤통수에 딱딱한 것이 닿았다. 그것이 권총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뒷좌석에 탄 여자의 팔이 목에 감겨 있었다. 선생님, 난폭한 짓은 하고 싶지 않으니 가만히 계십시오. 히비노가 말했다. 놀란 마음을 가라앉을 틈도 없이 다음 순간 코와 입에 천이 덮였다. 자극적인 냄새가 나더니 점차 의식이 멀어져 갔다. 정신을 차려보니 살풍경한 방이었다. 천장에 알전구 하나 매달려 있을 뿐 가구 같은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히비노와 차에 타고 있던 젊은 여자가 함께 정면에 앉아 있었고 내 뒤에는 전투복 차림의 덩치 큰 남자 둘이 서 있었다. 둘 다 검은 복면을 하고 있었다. 세미나라더니 거짓말이었군. 히비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들 해방전선인가? 예, 맞아요. 여자가 대신 대답했다. 볼이 훌쭉하고 신경질적인 여우 눈을 하고 있었다. 날 유괴해봤자 몸값 같은 건 받을 수 없어. 그럴 생각은 없어요. 단지 선생님이 협력해 주셨으면 할 뿐이에요. 협력? 예, 우리 활동에. 미안하지만 나에겐 무리요. 여자는 일어나서 내 앞에 서더니 팔짱을 끼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이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은가요? 그런 이야기는 더 젊은 사람들에게 하시오. 난 아내와 딸을 이은 후로 가능한 한 세상과의 접촉을 피해왔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 생각이오. 본인만 괜찮으면 된다는 말이군요. 어떻게든 받아들이든 상관없어. 게다가 난 당신들의 방식에는 찬성할 수 없을 것 같소만. 그럼 현 정권에는 찬성할 수 있나요? 당신이 찾고 있는 모녀도 현 정권의 차별 촉진 정책에 희생된 사람들이에요. 정부는 당신들을 위해 여러 가지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정부의 함정이에요. 별 효과도 없지만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보호나 원조 정책을 선전하는 건 그게 당신들의 불만과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는 걸 계산하고 하는 행동이라고요. 범죄도 그래요.
정부는 미디어에 압력을 가해 우리가 일으킨 범죄만 보도하게 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위험하다는 편견이 생기죠. 통계적으로 보면 당신들과 별 차이도 없는데 말이에요. 당신들이야말로 정부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걸 아니오? 도대체 정부가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겠소? 여자는 질린 듯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눈을 좀 크게 떠보시죠. 권력은 교활하답니다. 녀석들은 국민들이 품은 불만이 자신들에게 향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으면 결속할 걱정이 없죠. 그러면 한정된 이익을 자기들끼리 독점할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가 취하는 수단은 옛날부터 하나도 변한 게 없죠. 옛날부터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건 이런 반정부 활동이다. 흥분한 여자는 자신의 말에 도취되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히비노는 말없이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기업 경영자를 유괴하거나 특별구에 폭탄을 설치하는 행위가 차별을 해소할 거란 생각은 안 드는군. 당신들은 특별구의 실태를 몰라서 그래요. 특별구에서 당신들이 학살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건 알고 있어. 그게 진실. 특별구는 인간을 사육하는 공장이에요. 당신들이 보기에 우린 인간이 아닐지도 모르지만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직업과 주거지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민유화특별조치법의 내용이라면 알아요. 당신에게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당신은 그곳에서 돌아온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아까도 말했듯이 난 세상과의 관계를 피해서 살아왔어. 친구나 아는 이도 거의 없단 말이오. 특별구에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 외엔 전부 죽여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은커녕 전화나 이메일, 편지도 오지 않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날 여기에 데려온 거요? 나는 말없이 앉아있는 히비노를 향해 말했다. 히비노는 대답 없이 지그시 나를 쳐다보았다. 협력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답한 것은 다시 여자 쪽이었다. 미안하지만 난 폭탄에 대한 지식도 없는 데다 권총도 사용할 줄 모르고. 그런 걸 부탁할 생각은 없어요. 그럼 뭘 하란 말이오? 수술을 해줘요. 수술? 전환수술이요. 그건 당신들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 아니오? 당신들은 우리와 평등할 텐데. 예, 그래요. 당신들과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건 사소한 외관상의 차이일 뿐 그 밖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죠. 그렇다면 왜? 이번에 도쿄에도 특별구가 만들어지고 법률이 개정돼요. 자립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특별구에 수용돼요. 강제적으로요. 강제적으로?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빈곤한 슬럼가보다는 그 편이 더 나을 텐데. 특별구가 당국의 발표대로 꿈의 공동체라면 말이죠. 특별구에서 당신들이 몰살당하지 않도록 내게 수술을 해달라는 말이오? 못 믿겠다는 눈치인데 이건 사실이에요. 정부 내에도 우리의 사상에 동조해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당국이 특무대와 경찰을 동원해 구속하기 시작하면 우리 조직만으로는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일단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술은 유효한 수단이에요. 이제 돌려보내 주시오. 나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소. 나는 히비노에게 말했다. 내게 공포감은 없었다. 히비노의 눈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자의 그것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게는 안 돼요. 당신은... 히비노가 손으로 여자를 제지했다. 선생님, 거짓말로 이런 곳까지 데려와서 죄송합니다. 어이, 돌려보내드려. 하지만 히비노 씨! 여우누는 불만스러운 듯 했지만
히비노와 눈이 마주치자 말을 꿀꺽 삼켰다. 선생님,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십시오. 당신이 할 마음만 생기면 구할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히비노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그 후 그들은 다시 내 눈을 가리고 차에 태우더니 얼마간 달린 후 클리닉 근처에 내려주었다.